유철용 선생님, 부산대병원의 이한철 선생님, 부산백병원의 양태현 선생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세션은 Technical Aspect of Lifelong Management of Autoxtenosis라는 타이틀, 세션 타이틀로 4개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고요. 각각 15분씩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가능한 한 조금 더 짧게 해줘서 디스커션 타임을 좀 더 많이 가져가실 수 있게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A to Z in TAVR in surgical aortic valve. TAVR in surgical valve 얘기하시는 거죠. 거기에서 A to Z이라는 제목으로 김주한 교수님이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김주한 교수님은 제가 더 소개 안 시켜드려도 될 것 같고요. 기대하겠습니다. 김주한 선생님. 네, 가분한 소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맡은 일은 A to Z 타바 인더 서지컬 에오틱 밸브고요. 사실 저는 그냥 서지컬 에오틱 밸브 타바 하라면 그냥 했지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이번 기회에 생각을 해보고 하라고 한 것 같아서 그걸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스태틱 밸브는 결국은 스트럭처 밸브 디스토로션이나 아니면 넌 스트럭처 밸브 디스토로션, 스롬보시스, 엔도카다이티스와 같은 것에 의해서 망가지기죠. 언젠가 망가지긴 하겠죠. 망가져 가고 있고 이게 헤모다이나믹 체인지까지 이렇게 되면 이제 프로스테틱 밸브 페일러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스테틱 밸브 페일러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런 메커니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그냥 마치 칼슘화되는 그것은 아스로스클로시스 같은 그런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이제 칼슘이 되고 침착이 되고 하면서 점점 망가져서 언젠가는 우리가 다시 수술을 하든 아니면 시술을 하든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에는 수술만 했었던 게 지금 현재로서는 밸브 앤 밸브와 같은 타비가 시행이 되고 있고 지금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두 개가 같냐 틀리냐 아니면 뭐가 더 우월하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밸브 앤 밸브 타바와 니드 수술에 대해서 메타 어널리시스를 해보면 30일 모탈리티 비슷한 것 같다. 1년 기다려 봤더니 비슷한 것 같다. 다만 수술을 하는 경우가 이제 반대였죠. 일반 타비아 수술이 아니라 이건 니드니까 니드 하면 수술하는 환자들이 좀 더 퍼먼트 페이스메이커를 더 많이 넣는 것 같다. 타비를 하는 환자에 있어서 파라베블라 이건 더 많은 것 같다. 그런 거고 롱텀으로 볼 때 한 1년 반, 2년 사이에서 이게 약간 스위치되면서 1년 이내는 타비가 더 좋겠다. 밸브 앤 밸브 타비가 더 좋겠다. 1년이 넘어가면 이게 좀 역전이 되면서 수술하는 게 더 애부분도 좀 더 좋은 것 같지 않냐. 단기간 이제 타비하는 사람들 다 보면 이제 딱 보면 30일 모탈리티 조금 줄었다. 페이스메이커 확실히 줄었다. 블러드 트랜스퓨전 이거 진짜 많이 줄었네. 30일 그거는 큰 차이가 없네. 해서 이제 더 좋단 말은 안 되더라도 거의 비슷하다 해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할 때 뭘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느냐? 수술을 할 거냐 아니면 이제 밸브를 할 거냐 할 때 나이가 많이 있거나 아니면 하이 리스크거나 아니면 환자가 원하거나 이럴 때에는 타비를 하는 거고 젊고 그다음에 뭔가 좀 다른 원인들이 있고 이래서 다시 수술을 해야 되거나 이럴 때에는 이제 수술을 한 게 좋겠다 당연하죠. 다만 이제 더 깊이 들어와서 밸브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수술하기가 더 낫다. 이건 타비에도 좋겠다라는 선택은 우리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맞닥뜨리는 밸브 앤 밸브에 들어 있었던 밸브들이 다 똑같은 건 아니죠. 타비 밸브가 있을 거고요. 타비했던 곳에 타비 앤 타비가 있을 거고 수술해 놓던 것도 크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뭘로 만들어져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스텐트가 들어 있어서 하기에 랜덤마크가 보이는 타입이 있고 스텐트가 없거나 또는 완전히 그냥 손으로 만들어 넣어서 프리 타입이어 가지고 전혀 그냥 이거 아나토미는 그냥 우리가 마치 그냥 처음 타비하던 것 같이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나 이렇게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텐트가 없으면 그냥 이렇게 랜덤 마크가 없죠. 스텐트가 있으면 이렇게 랜덤 마크가 있어서 훨씬 편하고요. 다만 타비에 비해서 스텐트가 있다고 한다는 말은 더 벌어지기가 어려우니 하고 난 뒤에 레지덜 프레저 그랜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것은 또 스롬보시스와 연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텐트가 없는 프리타입이면 좀 더 늘어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방금 말했던 것은 적지만 코로너리 쪽으로 붙기 때문에 코로너리 옵스트럭션 될 확률이 훨씬 더 높거나
잘못 넣어서 디바이스가 좀 움직이거나 아니면 튀거나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있습니다.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저희가 밸브의 크기가 얼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타빈하는 입장에서는 밸브의 크기보다는 밸브 안쪽에 있는 인터널 다이아메터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밸브를 찾아보고 그 밸브의 인터널 다이아메터가 뭐냐, 그게 이제 진짜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탑이 밸브 크기가 되는 거죠. 물론 인터널 다이아메터가 없는 핸드 타입의 뭐 크기도 있습니다. 뭐 그거는 이제 그냥 우리가 흔히 하듯이 CT로 매저먼트를 해야 될 거고요. 그러면 뭘 선택할 거냐?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셀프 이스터블이냐, 벌룬 이스터블이냐, 또 다른 말로 하면 인트라 애눌라냐, 수프라 애눌라냐 하겠죠. 뭐 대체적으로 작은 경우에는 셀프를 해야 되겠고, 크다거나 아니 코로너리 리어세스가 필요하거나 이럴 때는 발론하는 게 좋겠고요. 뭐 만약에 발론 이스터블로 하게 된다면 밸브 프랙처가 필요하고, 그래서 훨씬 더 작은 것을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고요. 결국은 벌룬이 좋냐 셀프가 좋냐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있습니다만 지금 뭐 크게 뭐 장비 상에서는 큰 문제는 없어서 언제든 할 수 있는 거고, 다만 이제 인트라 애누라냐 수프라 애누라냐를 따져서 오리피스를 충분히 가져가야 되느냐 아니면은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인트라 애눌라로도 충분한 오리피스를 유지할 수 있느냐 아니면 프랙처를 시켜야만이 되느냐 것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탑앤탑을 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 벌루니스터블이 들어가면 점점 더 오리피스가 적어지면서 스몰 애눌라 하는 것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셀프 이스터블로 계속 가게 되면은 코로너리 아터리 옵스트럭션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이 두 사이에서 이제 벌룬했다면 셀프로, 셀프했다면 벌룬으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사이즈와 코로너리 상태에 따라서 이 탑의 밸브도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제가 처음에 그냥 한다고 했던 것이 워낙 그 VIV 에오틱 어플리케이션 이거 다 까시면 여기서 밸브 이름 선택을 하면 밸브 사진도 나오고 거기에 뭐가 심을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이 나오고 거기에 사이즈는 얼마로 넣고 랜드마크를 어디다 놓고 하면 좋겠다고 하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훨씬 더 뭐 에오토그램을 자세히 안 봐도 되는 이런 것을 하기 편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면 될 거고요. 그러면 밸브 또는 이게 뭐가 그냥 일반 탑이와 다르냐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일단 보통 이제 원래 CT로 다 매저먼트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 좀 다른 게 버추얼한, 그러니까 이미 들어있는 밸브와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코로니 사이의 이 거리들 이 이제 새로 재지는 거죠. 이것들이 얼마냐에 따라서 코로니 옵스트럭션이나 리어세스가 어려워지죠. 코로니 옵스트럭션은 전통적으로는 이 아나토미죠. 그러니까 시노튜뷸라 정선의 작거나 사이너스가 작거나 코로니 하이트가 낮거나 이거는 이제 원래 탑이 했던 거고요. 근데 거기에 프로스텍틱 밸브가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 있는 밸브에 리플렛이 얼마나 두껍냐, 처음에 얼마나 높이 넣어놨냐, 안에가 스텐트 같은 게 있느냐, 아니면 스텐트가 없는 거냐라고 하는 밸브고, 우리가 거기에 새로 밸브가 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밸브와 기존의 밸브가 어떤 코버를 해서 코로너리라든지 이런 것의 상태 또는 오리피스의 면적 이런 것들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이런 것들이 코로니 아터리 옵스트럭션의 리스크에 올라갑니다. 뭐 전통적으로 네이티브보다는 밸브가 코로니 옵스트럭션이 더 리스크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스텐트가 있고 스텐트 바깥쪽으로 마운트되어 있는 것이 스텐트를 벌리면 바깥에 있는 이게 생기기 때문에 훨씬 코로니 옵스트럭션의 리스크가 많고요. 저희들이 주로 많이 보고 있는 것은 스텐트가 있고 그 안쪽에 이렇게 돼 있는 이런 것들은 좀 더 적고 스테인리스가 그 가운데 정도 된다고 합니다. 보통은 이제 버철하고 코로니 사이즈가 4가 넘냐 안 넘냐, 그다음 위에 네로가 있냐 없냐 해서 둘 다 충족을 안 하면 우리가 바실리카나 뭐 이런 것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통과를 하면 보통은 이제 컨벤션 탑을 하게 됩니다. 뭐 코로니 옵스트럭션을 위해서 뭐 낮게 좀 더 깊게 넣어야 된다 하는 뭐 이야기도 있긴 합니다. 뭐 그거는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좀 틀려지고요. 안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친미라고 하는 코로니 프로텍션을 하고 나오면서 스텐트를 넣는 방법, 또 오늘 오전부터 계속 말이 나왔었던 바실리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코로니 옵스트럭션을 피할 수도 있고요.
또 뭐 유니콘이라고 하는 그 발룬 펍 라서레이션 한 바셀카 방법도 개발은 되어 있습니다. 또 코로나의 리어셋은 어떻게 할 건가 오늘 탑의를 하게 되면 밸브를 하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걱정하면서 저희가 밸브 셀렉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다음에는 이제 PPM인데요. 이제 그 프레저 그랜트가 굉장히 커지는데 이거는 원래 환자가 PPM이 안 맞거나 안에 있는 것이 너무 적거나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또 하는 방법에 따라서 인트라 애눌라로 했냐, 수프라 애눌라로 했냐, 프랙처를 했냐에 따라서 프레저 그랜트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겠고요. 어차피 약물 치료 같은 게 잘 안 되면 스럼보시스나 이런 것에 생기면서 또 프레저 그랜트가 증가를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충분한 프레저 그랜트가 있었던 환자라면 인트라 애눌라를 선택할 수 있을 거고요. 충분한 게 없다면 수프라 애눌라나 아니면 밸브 프랙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밸브 프랙처는 대부분의 그 밸브가 이렇게 압력을 가하면 이렇게 탁 터져서 좀 이렇게 벌어져서 더 넓은 오리피스를 만들 수 있다고 하고 있고요. 사실 그 밸브 거기 들어가서 보면 프랙처가 가능하다, 프랙처가 불가능하다. 이거는 늘어는 나지만 프랙처는 되지 않는다는 것들을 알 수 있고요. 그것들을 맞춰서 시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웃컴은 뭐 밸브 아웃컴이 어쩌냐 이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뭐 지금으로서는 뭐 수술한 거 비슷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였고요. 케이스 좀 보면 52세 여자 빗체스트 디지스로 에어틱 리플레이스먼트를 했었던 환자입니다. 뭐 수술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프리핸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탑의하는 입장에서는 스테인리스가 없는 타입이고요. 거기 밸브 디스펑션 돼서 AR, AS가 생겼었고요. 그래서 배체시여서 다시 수술을 하기는 환자도 거부하고 흉배과 교수님도 그냥 탑의해 주세요 해서 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메저먼트 이거는 컨벤셔널 메저먼트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테인리스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메저먼트 해서 지금 보시면 에orto그램하고 다행히 AR이 좀 있어서 이 마진이 보입니다. 그래서 수천 이 정도니까 여기에 맞춰서 탑의하면 되겠다. 그래서 거기 맞춰서 탑의를 했고 뭐 결과는 좋았습니다. 프레저런트 이 정도고 지금 한 5년째 팔로우 하고 있는데 결과는 좋습니다. 77세 남자 환자고 이분도 AVR 했었고 근데 밸브 디스펑션이 와서 시버스노시스로 수술이든 탑이든 해야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에코 한 이야기를 했고 환자가 집에 가던 중에 어레스트 와서 결국은 처음에는 에크모를 달았었고요. 에크모 단 상태에서 이제 펄머니 이데마 오니까 벤팅을 했었고요. 그래서 에크모하고 벤팅하고 그리고 이제 탑의를 해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탑의하면 밸브 들어가서 보면 무슨 밸브냐, 그다음에 거기 사이즈 인터널 얼마냐, 이게 프랙처가 가능하냐 안 하냐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고요. 이 환자는 다행히 코로너리 옵스트럭션의 리스크는 없으니 그냥 뭐 심플하게 탑의하면 되겠다 했는데 문제는 이제 다리 혈관도 안 좋고 이미 에크모가 져 있고 뭐 돼 있는 상태라서 어프로치 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별로 없었고요. 이쪽에 템퍼럴 페이스메이커를 넣으려고 했더니 여기도 뭐 이렇게 밑에는 막혀 있고 위에는 지금 이러고 있고 칼슘이 많아서 이제 이게 통과가 안 돼서 라디아를 잡기는 좀 어려웠고 뭐 이 상황인데 좋은 점은 밸브 할 때에 에orto그램이 필요 없습니다. 밸브만 보면서 하면 되니까. 그래서 프리다일레이션 하고 여기다 맞춰서 넣으면 되니까. 그래서 뭐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안 좋지만 탑의하는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해서 성공적으로 됐고 다행히 이렇게 돼서 위닝도 하고 뭐 나올 수 있었습니다. 밸브는 결국은 하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 상황이 어떻게 될 건가를 고민하면서 코로너리와 오리피스를 생각하면서 밸브를 선택해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그 이야기는 이제 그 다음에 치료를 어떻게 할까지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선택에 있어서는 환자를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어떤 디바이스를 선택할 거냐, 그리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코로너리 위치가 어디에 위치해서 다음 셀렉션을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연자는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연자는 서울성모병원에서 근무하시는 황병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 주제는 A to Z in 탑입니다. 뭐 교수님께서 시술 많이 하시고 해서 좋은 강의해 주실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타비앤타비가 왜 중요한지부터 좀 제가 평소에 이제 관심 있었던 분야라서 그냥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고 타비앤타비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다들 오전에도 많이 나왔는데 노션 트라이얼 10이어 팔로우업 해보면 타비가 서저리에 비해서 전혀 뒤떨어지지 않고 거의 뭐 동등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문제가 타비를 했는데 타비 페일러가 오면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 타비 익스플란트가 리두 타바보다 아웃컴이 안 좋습니다. 모탈리티 인 호스피털 보면 2.3 대 11.6. 그래서 랜드마크 어널리시스 보시면 첫 한 달에 거의 3배 이상 수술하면 타비 리두하는 것보다 수술 거의 3배 이상 사망률이 높습니다. 뭐 잘 되면 장기간에는 차이가 없지만 뭐 물론 이제 서저리하는 선생님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 엔도카다이티스는 여러 상황 때문에 더 나쁘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익스플란트한 게 리두타비보다 아웃컴이 안 좋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최근 미국 경향을 보시면 되게 놀라실 텐데 여기 보시면 80세 이상에 보면 타비 대 사바가 98.9 대 1입니다. 99 대 1로 타비를 하고요. 미국 같은 65에서 80 보면 87.5 대 12.5입니다. 거의 88%를 65에서 80세도 타비를 하고 가장 재밌는 건 65세 미만도 타비가 48% 됩니다. 그만큼 이제 미국에서는 타비가 거의 뭐 가장 정립된 치료가 아닌가 싶고요. 저희는 이제 인정 기준이 힘들다 보니 작년에 1,805명 데이터를 이제 회사한테 얻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65세 미만은 사피엔에서만 1% 있었고요. 나머지 밸브에서는 65세 미만은 한 케이스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리얼월드 데이터를 보시면 한국에서 80세 이상이 80%고요. 65세 미만 0.5%, 6명인가 7명 한 걸로 돼 있더라고요. 미국과 보면 완전히 격세지감이고 이게 급여가 되면서 더 웃기게 됐는데 2020년도 보면 80세 이상이 반이었거든요. 50%. 근데 2024년도 되면서 80세 이상이 80%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 영에이즈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전 세계적인 트렌드랑 달리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2021년도에만 해도 지금 80세, 65세 어떻게 할 거냐 하는데 최근 보면 50세, 65세, 75세 어떻게 할 거냐 리센트 트렌드는 더 영 에이지서부터 타비를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100개 정도 했는데요. 저희가 리두타바가 5케이스가 있었는데 전부 다 사피엔이었고 그래서 뭐 큰 문제 없이 다 시술은 됐는데 이게 또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사실 2019년도 한 중반까지만 해도 거기 사피엔을 거의 9대1 정도로 많이 썼었습니다. 근데 이제 2020년도서부터는 저희가 거의 반반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에볼루 타비도 생기지 않을까. 지금 한 5년 정도 됐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케이스는 뭐 2015년도에 이제 타비했던 환자인데 7년 만에 뭐 페일해서 오셨던 분이고 코로나 라이트 충분하고 그래서 보시면 타비를 했는데 뭐 큰 문제 없이 심플하게 잘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내용을 좀 보자면 일단 터미널로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네오스커트가 있는데 원래 있던 첫 번째 밸브에서 밸브가 다 붙으면 그럼 거기가 이제 새로 스커트가 생기기 때문에 핀된 데서 맨 위에 올라간 데 이걸 네오스커트라고 하고 펑셔널 네오스커트는 결국은 이 애뉴러스에서 얼마나 더 올라가 있느냐 애뉴러 플레인에서 그걸 펑셔널 네오스커트라고 하고 리프렛 오버행은 첫 번째 밸브에 밸브 리플렛이 두 번째 밸브에 넣으면 얼마나 위로 올라오느냐 이게 되겠고 익스펜션은 첫 번째 세컨드 밸브가 첫 번째를 익스펜션 시키기 때문에 그런 걸 개념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이제 NSP랑 CRP가 되겠습니다. 네오스커트 플레인이라고 해서 첫 번째 밸브가 붙었을 때 거기 플레인을 저희가 재는 게 NSP가 되겠고 CRP는 코로너리 오스티움이 있으면 가장 낮은 그런 플레인을 갖다가 재서 CRP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제 시술이 달라지게 되겠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되게 뭐 복잡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 바파 아까 밸브 앱 만든 선생님이 흉부외과 선생님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리뷰 저널을 만들었는데 뭐 아주 내용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랜드마크에 그 네오스커트 플레인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요. 밸브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요 검정이 리플렛 나디오, 그러니까 맨 아래쪽에 리플렛 붙어 있는 데고 그 다음에 저희가 쓰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국은 세컨 밸브는 사피엔은 다 넣을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에큐르 네오는
조금 뭐 저희가 지금 없어졌으니까 인베스티게이션하고 인컴피티블하고 그래서 결국은 사피엔스3랑 에볼루트를 저희가 가장 많이 밸브에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이즈는 뭐 이렇게 좀 복잡하게 여러 가지 있는데 디멘션에 따라서 이렇게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위치가 되게 중요한데 똑같은 밸브를 넣을 때는 그냥 같은 플레인에 넣게 되면은 가장 큰 문제 없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에볼루트에 S3 사피엔을 넣을 때가 가장 중요한데 이거는 노드가 4에서 6 가장 옵티멀한 거는 6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3개째 프레임마다 하면 노드가 6, 여섯 번째가 가장 좋고 4까지는 어셉터블하다. 리플의 오버행이 조금 있지만 그래도 어셉터블하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리플의 오버행이 짧은 숏과 톨이 있는데 숏인 숏은 뭐 거의 생기지 않고 톨인 숏도 오버행은 생기지 않고 톨인 톨도 생기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숏인 톨이 되는데 이거는 이 두 번째 밸브의 위치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달라지게 되겠고 그런데 가장 좋은 건 노드 6 다이아몬드 3개째에 들어가면 리플의 오버행은 없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면 코로나 리스크는 없을 수 있습니다. 높아집니다. 그래서 조금 낮추면 좋은데 이걸 어디까지 낮추느냐? 그게 이제 노드 4까지는 가능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노드 6 맥에 같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리플 오버행이 있다 하더라도 리플의 오버행이 있는 그 넓이가 두 번째 넣은 밸브 넓이보다 크면 사실 해모다이나믹에 큰 문제는 없으니까 억셉터블 하겠다. 그래서 6이 좋지만 코로나 리스크가 높아지니까 4까지는 억셉터블 하겠다. 그래서 요 릴레이션십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CRP와 NSP가 있는데 이 NSP가 CRP 밑에 있으면 사실 코로나 리스크는 거의 없고 근데 이게 NSP가 네오스커트가 코로나 리스크보다 위에 있으면 여러 가지 복잡한 거를 재서 코로나 리스크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밸브가 벌룬 익스펜더블 밸브면 벌룬이 밀기 때문에 더 커집니다. 그래서 세컨드 밸브가 더 커지기 때문에 이 에오타까지 거리를 잴 때 두 번째 밸브에서 재야 되고 두 번째가 셀프면 사실은 첫 번째 벌룬을 더 넓히지는 벌룬 익스펜더블보다 더 넓어지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밸브에서 거리를 재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네오스커트 플레인이 S 정션 밑에 있으면 에오타랑 코로나리까지만 재면 되는데 이게 어보브 S 정션 위에 있으면 에오타까지 거리까지 재서 이게 코로나리 업소션 리스크가 있는지를 잘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시면 작년서부터 이렇게 숏이냐 톨인 숏이냐 톨인 톨이냐 숏인 톨이 되겠는데 결국은 CT를 잘 분석하고 코로나 리스크 플레인을 보고 네오스커트 플레인을 봐서 사이징을 하고 코로나 리스크를 판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첫 번째 케이스 보면 왜 쉬웠냐 보시면 CRP가 여기 있고 NSP는 거의 프레임 맨 끝에 있기 때문에 결국 저희는 이 NSP가 CRP 밑에 있는 케이스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사실 코로나 리스크가 없죠. 사실 엔조만 봐도 이거는 그냥 이건 코로나 리스크는 없겠구나라고 편하게 시술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CT 워크플로우가 있는데 이렇게 쭉 잰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VTA가 적으면 4가 넘으면 로우 리스크인데 결국은 VTA가 2mm 이하고 2에서 4mm면 하이 리스크 때문에 리프트 모디피케이션하고 코로나 프로텍션을 하고 그래도 안 되는 경우는 어차피 서저리로 넘겨야 된다. 그래서 오전에 보여드렸던 바실리카 케이스를 한번 보시면 리플렛이 20.5여서 저희가 뭐 바실리카 하고 에볼루트를 넣었는데요. 보시면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에볼루트 자체가 에오타랑 사이너스에 거의 꽉 낑기듯이 돼서 메저에 보면 2mm는 넘는 4mm와 중간 정도의 인터미디엇 리스크가 되겠습니다. 그 파이널 한 케이스가 되겠고요. 이거 그냥 네이티브 케이스 아니에요? 그냥 네이티브 케이스죠? 예. 이거는 네이티브인데요. 예, 예. 그러니까 요 환자를 갖다가 아까 72세 환자였기 때문에 이 사람을 만약에 세컨드로 이제 넣게 된다. 그러면 이제 코로나리 시퀘스트는 가능성이 있고 이번에 3맨쇼 시뮬레이션이 나왔는데 이게 10.7 업데이트도 보면 두 번째 넣을 때 노드에 올라가면서 첫 번째 밸브가 얼마나 접혀지는지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 케이스의 경우는 그 저희 CRP가 NSP보다 아래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VTC가 2에서 4mm이고 하이 리스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세컨 벌브를 넣게 된다면 다시 바실리카를 하고 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비가 영거 로우 리스크 페이션스 더 많이 하고 있고 익스플란트가 아웃컴이 더 안 좋고 CT 분석에서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CRP, NSP를 재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리두탑이 앱이 있는데요. 그 바파 선생님이 밸브 갖다가 리두탑 앱을 만들어가지고 여기 계산하게끔 돼 있는데 그 지난번에 프록터 미팅 가가지고 요거 해보는 선생님한테 여쭤보니까 사실 밸브 앱만큼 정확하진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만 하지 실제로는 CT 매저가 더 중요하다고는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세 번째 강의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강의는 부천세종병원 박하우 수장님이고요. 박하우 수장님께서는 밸브에서 침리 스텐팅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하우 선생님 오전 케이스처럼 멋진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가 밸브 시츄에이션의 침리 스텐팅에 대한 경험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저 몰래 가로를 쳐놨습니다. 네, 침리 스텐팅이라는 게 결국에는 밸브 시츄에이션이든 네이티브 밸브든 큰 메카닉적으로 아주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밸브에서 훨씬 더 많이 발생한다는 것 이외에는 그래서 주로 침리 스텐팅에 대해서 어떻게 스텐트 컴프레션을 피할지, 베스트 스텐트 포지션을 가질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 결론적으로는 답은 없습니다. 코로너리 obstruction은 네이티브 밸브에서는 1% 미만, 그다음에 밸브에서는 한 두세 배 더 많이 생긴다라고 알려져 있고 경험해 보신 분들은 그날 밤을 정말 기억하기 싫으실 텐데 헤모다이나미칼리 바로 문제가 생기고 갑자기 카디오제닉 샥이 오면서 막 벤트리큘러 아리스미아 쓰고 환자가 CPR이 걸리게 됩니다. 30데이 모탈리티가 약 50% 정도라고 알려져 있고 리스크 팩터 앞서서도 많이 분석해 주셨지만 코로넬 하이트가 낮거나 SOV 위스가 작거나 밸브 프로시저인 경우 특히나 요즘에는 잘 안 쓰고 있지만 트라이펙타 같은 익스터널리 마운트된 서지컬 밸브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이너스 시커스트레이션을 시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몇 가지 이제 레지스트리 데이터를 보시면 랜덤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레지스트리 데이터를 보시면 처음에는 코로너리 프로텍션 요즘에는 주로 다 스텐트 넣어놓고 도터 카테터도 넣어놓고 그게 이제 루틴이 많이 돼 있지만 예전에는 꼭 그럴 필요가 있느냐 하면서 스텐트는 그룹과 와이어는 그룹을 한 2011년부터 19년까지 한 230 케이스 정도로 모아서 비교를 해봤더니 여기서는 통계적으로 p-밸류가 벌어지진 않았지만 이게 환자만 많으면 당연히 벌어지겠구나라는 걸 보일 수 있는 이런 아웃컴의 차이가 이렇게 분명히 보였고 당연히 스텐트를 넣어놓고 메인지를 했던 그룹이 아웃컴이 조금 훨씬 더 낫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여기서는 셀프랑 발론 익스펜더블 밸브 그다음에 스텐트를 넣은 그룹, 와이어 맞는 그룹을 양군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해서 봤더니 나중에 스텐트를 했던 분도 스텐 스럼보시스가 오는 경우도 있고 이쪽 발론 익스펜더블 밸브는 안 왔다 이런 결과를 보여줬는데 이것보다는 딜레이드 코로너리 옵스트럭션이 와이어 맞는 그룹에서 분명히 발생한다. 그래서 첫 번째 탑이 끝나고 와이어 킵한 상태에서 엔저를 쐈을 때 코로너리 플러가 간다고 그날 밤을 항상 무사히 보낼 수 있다는 그런 계획은 좀 접으시는 게 좋고 항상 마지막까지 충분히 업프론트하게 철저하게 매니지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침리 레지스트리는 2010년도부터 18년까지 한 여러 나라에서 한 16개 센터에서 이제 데이터를 모아봤는데 침리 스태팅을 했던 60여 케이스 전체 12,800개 타베이레니까 약 인시던스는 0.5% 정도가 되는 것 같고 환자가 진짜로 코로나리 아트리 오클루전이 생긴 그룹이 한 40% 정도, 그 다음에 임펜딩 막힐 것 같은데 해서 스텐팅을 한 그룹이 58% 정도였고 그 중에 90% 넘게 우리가 흔히 아는 한 가지 이상의 클래시컬한 리스크 팩터를 갖고 있는 환자였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 이스타블리시 그러니까 이미 막혀서 어떤 사고가 생겨서 스텐팅한 그룹이 예후가 훨씬 안 좋습니다. 30데이 모탈리티는 통계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다고 보여졌지만 어쨌거나 없고 발생했고 MI 카디오제닉 샥이 다 50% 넘게 발생해서 이거는 이미 여기서 적은 N수긴 하지만 통계적으로 의의가 있었고 특히나 코로너리 프로텍션을 했던 분들은 하지 않고 사고를 맞았던 분들보다 훨씬 예후가 좋아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너리 옵스트럭션이
예상되는 리스크 팩터가 여러 가지가 있는 그런 환자분들을 타비를 할 때는 항상 철저히 모든 상황을 다 대비하고 시술을 해야 환자의 어느 정도 안전을 확보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이제 프레딕터를 따져봤을 때도 코로나리 프로텍션을 하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위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뭐 이 다음 강의에서 바실리카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그럼 침리 스탠팅 한 것과 바실리카를 한 거는 좀 차이가 어떤가. 그래서 바실리카를 많이 하는 11개 하이볼륨 센터에서 데이터를 한 5년 모았고 그다음에 탑이랑 침리를 했던 9개 센터에서 데이터를 한 6년 모아서 비교를 해봤더니 약 92% 환자가 이 중에서 밸브 인밸브 환자였고 침리 70명, 바실리카 한 97명. 그렇게 해서 봤더니 양군 간에 뭐 메이스의 차이는 없었고 CV데스는 침리가 좀 더 많은 경향을 보였고 MI는 바실리카군이 좀 더 많은 경향을 보였다. 아까도 제가 코멘트에서 말씀드렸지만 바실리카를 한다고 모든 코로나리 옵스트럭션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니고 한 10% 정도는 나중에 딜레이드 옵스트럭션이든 바실리카를 해도 옵스트럭션이 온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만 가지고는 다 충분치 않은 것 같고 양쪽을 다 대비를 해야 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뭐 AKI는 침리에서 많았다, PVL은 침리에서 많았다. 이 이유는 그 셀프를 넣었을 때 코로나리 옵스트럭션 침리를 하고 어디셔널 그 반론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런 상황들이 생겼고 뭐 듀얼 안티플레이틀렛은 침리군에서 더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블리딩이 더 많았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릴 주제가 침리 테크닉인데 저희가 실은 이 두 가지를 약간 저도 지금까지 개념이 잘 없었고 혼용해서 사용한 뭐 침리나 굴뚝이나 스노클 우리 이제 이거나 뭐가 차이가 있나 해서 봤더니 이거를 명확하게 어디서 딱 정의를 해놓은 건 아닌데 여러 논문을 보다 보니까 침리는 스tent 프레임 밖에 코로나리 스텐트가 위치하는 이런 모양을 침리라고 이렇게 해놓은 경우들이 많았고 또 다른 말로는 헤테로토픽 침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탑이 프로시저를 시행하면서 동시에 시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하이 리스크 오클루전 코로나리 피처를 보이면 그때 이제 바로 침리를 하면서 탑이를 하게 되고 프레임 밖에 코로나리 스텐트가 위치하게 됩니다. 스노클은 실은 이제 요 안으로 탑이를 이미 시행했는데 코로나리가 막혔다. 그러면 요 바깥으로 굳이 뭐 가이딩을 할 필요가 없이 요 안으로 가이딩을 넣어서 와이어링을 하고 요 안쪽으로 굴뚝을 빼는 이런 모양이 보이고 그래서 탑이 프레임 안에 스텐트가 돼 있고 각각의 이제 장단점인 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얘는 이제 밸브 모션에 일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요 위에 모양을 좀 위로 한참 빼거나 아니면 아주 저스트하게 잘 맞추는 그런 테크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차이를 실제 케이스에서 이제 보고한 바를 보면 요거는 이제 타비를 에드워드 세펜으로 이제 타비를 했더니 이쪽에 이제 코로나리 아테리 그 사이너스 쪽에 이제 LCA 쪽에 스테시스가 생기고 임펜딩하게 이제 막힐 것 같아서 핑퐁 테크닉으로 와이어 프로텍션을 했지만 하나의 가이딩을 하나 더 넣어서 요 스트럿 안으로 와이어링을 다시 하고 거기다 스텐팅을 해서 위로 이렇게 뽑았던 그런 이런 이제 스노클 타입의 이런 침리가 되겠고 이런 경우에는 또 실제로 아우팅 루트 자체가 좁아서 요 타비 프레임과 이 네이티브 아우터 사이로 스텐트를 빼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클래식 침리 테크닉은 이렇게 셀프 익스펜더블 밸브를 이렇게 어느 정도 폈을 때 코로나리 아테리 옵스트럭션이 올 가능성이 많으면 다시 접고 스텐트를 위치해서 어느 정도 길게 이제 코로나리 사이너스 안으로 빼놓고 그 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양쪽을 동시에 이제 키싱 발론으로 해서 이제 이런 모양의 나중에 모양을 만드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분들은 SOV나 그 어센딩 아울타에 어느 정도 이제 그 자리가 있어야 이런 스태트지가 가능할 것 같고 또 한 가지 단점으로는 그게 충분치 않으면 코로나리 스텐트와 이 타바의 프레임 간의 인터액션이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침리 스텐팅을 하는 이유는 코로나리 페인턴시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션이 되겠고 스텐트가 이제 코로나리 스텐트가 디스토션되거나 컴프레션되는 위치에 따라서 그런 걸 조심해야 되고 이거는 이제 아큐레이트 네어 밸브인데 이런 이제 커뮤니셔널 포스트 밖에 이제 스텐트가 위치하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스텐트 리플렛 인터랙션을 고민해야 되고 스텐트 프레임 인터랙션, 코로나리 리억세스 이슈 이렇게 이제 많이 튀어나오면 나중에 리억세스할 때 당연히 거의 뭐 요 안으로 와이링을 새로 한다는 건 굉장히 특히나 어큐트 코로나리 신드롬에서 새로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겠고 그런 경우에 이제 버티컬하게 와이어를 해서 스텐을 이제 그 컴프레션 시키고 새로운 루트를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시술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환자 케이스 바이 케이스, 환자의 각각의 아나토미, 밸브 타입에 따라서 각각의 스텐트의 위치는 이제 어떤 한 가지 위치로 정리할 수가 없다는 결론을 얻게 됐고, 그래서 이렇게 미니멀 프로트루전한 게 모양은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쪽 이제 한쪽 스텐트는 이쪽에 크러쉬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롱텀리 어떤 작용을 할지는 실은 또 미지수가 되고, 또 이렇게 클래식 침리를 했을 때는 리억세스가 필요한 상황에서 나머지 스텐트, 이 길게 나온 스텐트를 한쪽으로 찌그러뜨려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발생하는 어떤 스로모시스 관련된 프로블럼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생겨 보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쓸 수 없는 밸브지만 아큐레이트 네오 밸브 가지고 이렇게 옵티멀 침리, 요 어퍼 크라운 위에다가 딱 스텐트를 얹는 이런 거를 이제 한 그 김원근 선생님 포함해서 이런 이제 그 사진으로 이렇게 남겨주신 논문이 있었고, 뭐 지금은 쓸 수가 없어서, 하지만 이렇게만 잘 된다면 좀 아이디어를 할 수는 있겠다. 그래서 각각의 스텐트 별 차이에 있어서 이제 이런 방법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케이스를 보시면 61세 남성분이시고 여와의 증 환자입니다. 처음에 환자 이젝션 40%로 오셨고 시비어 AS, 그다음 모더레이트 MS, 류마틱 밸브 환자였습니다. DVR 캔디데이트였는데 환자가 수술을 살짝 미뤘는데 그 사이에 코로나가 와가지고 환자가 이젝션 28%에 카디오제닉 샥에 디컴pensated heart failure로 왔습니다. 에코 굉장히 푸어하고, 환자가 리플렛이 아까 서울성모병원에서 보여주셨던 환자분처럼 리플렛 팁에 굉장히 시크닝이 많고, 최영진 선생님 환자분이셨는데 굉장히 좀 리플렛이 긴 편이었고, 대신 코로나 라이트가 한 10mm는 충분히 넘고 어느 정도 사이너스 위스가 있는 것 같아서 설마 막힐까? 그러고 뭐 별 큰 이슈 없이 타비를 시행했습니다. 보통 저희가 먼저 엔지오를 쏘고 벌룬을 하는데 이 환자는 그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간 이렇게 엔지오를 쐈더니 아주 깔끔하게 막혔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바로 이제 랩트 코로나리 아트리가 막혔고, 대신에 환자 이제 바로 그래서 이제 에크모를 넣었고요. 에크모를 넣고 엔조를 찍었더니 살짝 앞에 가이딩만 건드렸더니 또 플로어가 갑니다. 플로어가 가고 실제로 요 아까 봤던 밸브 팁이 이렇게 막고 있는데, 아이부스를 봤더니 아이부스를 보고 도저히 여기다가 꼭 스텐팅을 해야 되나? 플로어가 가고 환자 에크모 돌고 하면서 또 EKG도 좋아지고 해서 요 정도로 열려 있어서 이걸 스텐팅을 해야 되나 하고 놔뒀는데 밤사이에 계속 VF가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이 시술은 제가 못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다시 찍어봤더니 코로나리가 거의 막히기 일보 직전의 상태로 갔고, 최 선생님께서 셀 안으로 와이어링을 하시고 그 안으로 이제 위로 굴뚝처럼 길게 빼서 파이널 엔지오는 이런 식으로, 다행히 뭐 칼슘이 없는 병변이었기 때문에 스텐트 하나 가지고 충분히 커버가 가능했던 환자였습니다. 나중에 CT를 찍어보셨고 CT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스노클링된 타입의 스텐트가 이제 셀 안으로 이렇게 잘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환자는 다행히 잘 회복해서 지금 잘 외래 팔로우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82세 여성분이고 디스냐 그다음에 싱코피 하면서 CPR 하고 회복이 돼서 저희 병원 오셨습니다. 니아클래스 3 정도 이퓨전이 차 있었고 VMAX가 5.2 베리 시비어 AS였고, 보시다시피 굉장히 밸브 팁에 정크 칼슘 돌덩어리들이 이렇게 보이는 환자였고, 레프트 코로나리 하이트가 한 7mm가 채 안 되는, 그다음에 밸브 길이가 한 10mm, 코로나리 하이트를 충분히 여기를 다 덮을 수 있는 그런 환자여서 이 사람은 근데 뭐 환자가 연세도 많으시고 위크니스도 있으시니까 이제 수술은 어렵고 타비를 하자 해서 타비를 했습니다. 와이어 프로텍션과 실은 이때는 NC 발룬 3.5 12 NC 발룬이면 되겠지, 다음에 어떤 뭐 다음 액션을 우리가 취할 수 있겠지 해서 타비를 했고, 보시는 것처럼 여기 칼슘이 여기를 딱 돌덩어리가 랩트 메인 입구를 정확하게 막았습니다. 정확하게 막았고 다행히 코로나 플로우는 안 가고 NC 발룬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NC로 벌리면 뭔가 상황이 해결되겠지라고 벌렸더니 아주 살짝 이제 피가 가는데 뭐 발룬도 있으니까 발룬을 빼고 사진을 뭐 스텐트를 넣거나 사진을 찍으면 낫지 않을까 했는데 아무것도 통과하지 않습니다. 이 입구에 아무것도 통과하지 않고, 이때까지는 환자가 바이탈이 그래도 괜찮았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1분 2분 지나면서 결국에는 환자가 니어 어레스트 상태로 가서 뭐 모든 1.5mm 발룬도 통과하지 않고 뭐 새로운 이것부터 거꾸로 실은 시도를 했는데 모든 것이 통과하지 않습니다. 에크모를 넣고 뭔가 백업이 더 필요한, 그래도 와이어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마이크로 카테터는 통과할 거야라고 최 선생님께서 또 이야기를 해주셔서 실제로 마이크로 카테터는 통과를 해서 그랜드 슬램으로 바꾸고, 이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발룬 그다음에 NC 발룬 3.2까지 앞에서 벌스팅 이상으로 다 터뜨렸습니다. 터뜨렸더니 그나마 조금 아까보다는 공간이 생겼고, 3.25 스텐트는 넘어가질 않아서 제일 작은 패시지가 좋은 스텐트를 통과를 시켜서
이제 요 정도의 공간을 만들어주고 스텐트 투레이어 스텐트로 이제 클래식 침리를 위쪽으로 이렇게 시행해서 최종 결과는 이렇게 끝냈고 이미디어트하게 에크모는 뺄 수 있었고요. 이제 아이부스를 보시면 랩트 메인에서 이제 랩트 메인도 일부 칼슘 있는 병변이었는데 뭐 MSA가 한 요 정도까지는 유지를 시켜서 뭐 할머니 82세 요 정도면 어느 정도 사실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잘 퇴원시켜 드렸습니다. 서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너리 obstruction은 탑이 중에 굉장히 레어하지만 끔찍한 뭐 애뉴러 럽처 다음으로 굉장히 끔찍한 상황을 보여주는 그런 한풀한 문제가 되겠고 리스크 팩터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프런트 스탠팅이 훨씬 더 환자를 세이브하는 데 나을 것 같고 노벨 침리 스탠팅 테크닉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없는 것 같은데 각각의 밸브 타입이나 오클루전의 메커니즘, 그다음에 스텐 디스토션이나 컴프레션 관련된 문제, 리플렛이나 프레임과의 인터액션, 그다음에 코로너리 리억세스 이슈 같은 여러 가지를 다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실은 이런 걸 고민하기에는 어떤 상황이 너무 급박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들을 당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하 목사님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강의는 아마 줌 라이브 같은데 줌 라이브 준비됐나요? 비디오가인가요? 비디오인가요? 아니면 줌 라이브인가요? 리겔리아 선생님인 것 같은데 줌인가요? 줌입니다. 네. Let me introduce the final lecturer. Final lecturer is on the Regulio Cueva from Spain, and his title lecture is sharing one of my procedural tips and tricks for basilica in the degenerative surgical tissue and the native valve. Dr. Cueva, please. 소리가 We can't hear you. Can you hear me, Dr. Regelia? We can't hear you. 이 소리가 안 들리는데? The video is okay. Okay. Yes, yes, Do you okay. hear me now? We can We hear you. can hear you. Okay. Okay. Go ahead. Well, Nice to thank meet you. Thank you very nice to meet you. It's an honor to be here with you, and thank you very much for the invitation. So I will present my tips and tricks for the Basilica procedure. I just want to say first that it's not a step-by-step presentation. It's just to show with you the issues that you can have during these kind of procedures and how can you solve them. So this is going to be the talk. It's just what can you do when you have these procedures. So first of all, when to do it. So I was here in the last presentation, and you already saw the risk factors. So we use mostly the same risk factors that you have been hearing, but it's very important to have in mind that this 10 millimeter coronary ostium cutoff is not enough, because what we need to see is the relationship, as you saw in the prior presentation, between the leaflet and the valve that we are implanting. So it's not just about the coronary ostium height, it's als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aflet, the STG, and the valve that we are implanting. So how can we select these kind of patients or identify these patients? Well, first, it is true that if the coronary height is low, it's a red flag. But after you identify these kind of patients, you will need to measure the distance between the coronary ostium and the leaflet height. You will see an example after this. So if the ostium of the coronary is higher, then you have a risk. If not, the risk is low. So if the coronary is below the coronary ostium is below the coronary leaflet, then you have to measure the distance between the valve and the ostium of the coronary, what is called VTC. And if the VTC is lower than 4 millimeters, then you have a high risk of coronary obstruction. On the contrary, if this distance is wide and you don't have a short distance between the valve and the ostium, then you need to measure the volume of calcium, because sometimes you have distance, but you have a very
specific calcified leaflet. So in these cases, you have a high risk of coronary obstruction. So this is an example of how do we measure this. So this is a standard TriMeasure, and what we are doing here, as you will see, is we are scrolling up, and you can see that the ostium of the coronary height is just in front of the leaflet. So in this case, the leaflet is above the coronary ostium, so we have a high risk of coronary obstruction for this patient, and we go to the second step. And in the second step, we measure the annulus, so we know what kind of valve we are going to implant, and we do a virtual implantation of the valve. In this case, it's Sapien 26. We implant the valve, and then we measure the distance between the valve and the coronary ostium. And in this case, we have a space, so we have a VTC that is larger than 4. So we will have to go to the next step and measure the volume of calcium. So we are measuring individually the volume of calcium, and in this case, the purple one is the left one, and you can see that the volume is higher than 600. So even with a patient that has a VTC less than 4, in this case, the patient will have a high risk of coronary obstruction. So it's important to have in mind that it's not just the coronary height, but the relationship. 소리 안 들려요? Can you see the example 1 and example 2? No. Yeah, no. You have it. So in this case, this is the example 1. The coronary height was quite low, but we have a space because the sinus it's large, so we don't have risk. On the contrary, the second patient had the same coronary height, but the sinuses are quite small, so we have a risk of coronary obstruction. So this is how we do it, and then it's also important to know when not to do this kind of procedure. So it's in patients with eccentric coronary ostium. Here you're looking at the CT of a patient with a very low right coronary ostium, but the ostium is very eccentric in relation to the leaflet. So even if you do basilica, this won't protect the coronary. Also, it's important to know that there are some bioprostheses that cannot be treated with this kind of procedure. For example, the Freedom, the left prosthesis that you're looking at, it has like a skirt. So even if you destroy the leaflet or modify the leaflet, you will still have risk of coronary obstruction. So the next thing that we have to do is to plan the procedure. So there are some steps. Only a few steps. The first one is to have a specific projection to work. So we mark, as you see on the left, a point on the ostium of the leaflet that we are going to modify. And then we have 2 specific projections, the side view in which we isolate the left ostium, and the end face view in which we see the ostium of the coronary in the middle of the sinuses. Sometimes this projection, as you can see, the end face view, it's very, very steep, so we cannot reach that. This example is 60 RAO, so it's very difficult to do that. So that's why we see if the catheter is in the middle of the coronary with TE. That's a very important thing, because sometimes with angio is not enough. The other thing that we have to look on CT is the distribution of the calcium. As you can see here, there is a small spot without calcification, and we should aim to that spot because transversing the leaflet in this huge amount of calcium will be impossible. Now, for the equipment, it's very important to have the equipment before the procedure, because it will specific equipment before the procedure, because it will simplify a lot of the procedure. And this is the equipment that we use in our hospital. It's very, very important for us. Our recommendation is to try to get these AL catheters with 3 or 4 curves, because as you will see in the next slides, it can really simplify and increase your support when you are doing the leaflet penetration.
And another important recommendation is to be sure that we have our secure vascular access, because once you modify the leaflet, it will be mandatory to implant the valve. So this is an example of a case in which you can see there is a huge calcification and tortuosity in the iliac artery. So if you don't have a long sheet, you cannot do the procedure, because you will probably modify the leaflet and then you will struggle to do the implantation. So you're looking at the right. Once you already have the access, then you can go ahead with the procedure. But if you don't secure the access, it's very dangerous to do these kind of procedures. So we'll go to the leaflet puncture. This is usually the most difficult part of the basilica procedure, so you have to be very patient. Usually it takes a little bit of time, so just be patient. And if you're having issues, then you need to identify what kind of issues and try to solve them. What kind of issues you can have when you're puncturing the leaflet? Well, first, you can have issues with the direction of the puncture, you can have issues with the support, and you can have issues with the localization of the catheter. So first, the correct angle of direction. This is very important for native basilicas, because you don't have the stent of the valve, so you are not looking really at where do you need to puncture. So as you can see on the left part of the screen, the catheter here, it's aiming at the right part of the screen, so you're pointing into the left atrium. It's important that the direction in this projection, which is the side view, it's pointing downwards. And as you can see on the right part of the screen, we have a mother and child catheter, so it's an AL catheter, and inside a JR diagnostic catheter. So you can go into the base of the leaflet, so very distal into the base of the leaflet, and then point downwards, so you don't go into the atrium. And so when you change into the end space view, you need to have the catheter just above the coronary ostium, not pointing anterior or posterior. So you're looking on the left side that the catheter is pointing anterior, and on the right part that it's pointing really downwards. What can happen if you don't have a good direction? Well, this is an example of a perforation of the anterior leaflet of the mitral. It's not dangerous if you look at this and you identify that this is happening, then you just direct the catheter. But if you are not aware of this kind of issue, you can snare also some cordae or the leaflet and ending up lacerating the mitral and the aortic valve, which obviously can be very, very, very dangerous. This is for the side view. And for the end face, you can see here that the catheter was pointing anterior, and then the perforation will go into the septum, and obviously the wire won't go into the LV. So it's very important. 또 안 들립니다. 기술팀. It goes very smoothly, but if you see it on the angio, you will need to see the point of the catheter going into the apex of the left ventricle. So if you go to right, you will see that actually the wire is going posterior. So it's going into the left atrium. So that's why it's important just to be sure on TE and also on floor that you're going. If you use a 7 French, then use a diagnostic 5, because if not, you will have a lot of issues manipulating the catheter. And if you don't have long JR catheters, then you can just cut the guiding catheter as we do with the CTO's procedure.
This is a very strong recommendation. Please, if you're doing this procedure, try to get an AL3 or LA4 because it will really simplify your life. And if you're going for the right, usually with a multipurpose or JR catheter will be enough. So this is an example in which we don't have a good support and we cannot penetrate the valve. So this is an AL2 catheter, 6 French. We didn't have the other catheter. So the position looks quite good, but actually when you start to penetrate, you can see there that we don't have support. So you start to bend the wire and it will be kind of a nightmare. And this can be simplified using the right guiding catheters. As you can see here, on the right side, we have an AL2 6 French. On the left side, we have an AL4 8 French, and it just goes like butter. So with a very good support, you can simplify the procedure. Another recommendation is just to be patient because you're perforating a calcified leaflet. So as you can see here, we're trying to perforate, but we are in the middle of the leaflet. We cannot go there. So just remove a little bit the wire, move a little bit the catheter, and find the spot without calcification, like here. So this is the same patient. Just moving a little bit the catheter, you can find the good spot. After you transverse the leaflet, you need to snare the wire. And the recommendation are use a gooseneck snare, size the snare according to the LVOT, usually at 20 or 30 millimeters, it's what we use, and put the snare really close into the aortic valve. You can see here that we are transversing and going really inside into the snare and getting the wire, but sometimes it's not that easy. And you think that you go very easily, you transverse like that, and you cannot get the wire, so you need to start to manipulate the snare and get the snare, as you can see here, very away from the aortic valve. And the issue is that you can have some chordae, mitral chordae, and this can be very dangerous. So just before doing the laceration of the leaflet, you can see the differences here. On the left, the snare is very close into the aortic valve, and on the right, even if we are pulling the catheters, we have a very large space between the aortic valve, and so there's a large curve. So we have the mitral chordae here, and this is something that you can see on TE also. So. It's very important to try to snare the wire very close into the aortic valve. And if you cannot do that, then be sure that you don't have the mitral chordae. Okay, you can see there that it's very close into the aortic valve. And on the other side, even if we pull, we have this long distance because we have the mitral chordae. So once we have the snare, we will do the laceration of the leaflet. And to do that, we need a flying V. I will show you what is that. We need to move the catheters as a single unit, and sometimes we need to do a balloon-assisted basilica. So this is the flying V. This is something that we do to lacerate the leaflet. So very, very sharp angle curve on the wire, because what we are doing is we are cutting the wire with electrosurgery. We are not like destroying the valve, but we are doing a smooth cut with electrosurgery. And also it's important to move the catheters as a single unit. Here we have two examples in which, because if you pull the wires, then the catheters will dive in and they will cover the wire, and the wire won't be exposed, so you cannot lacerate the wire. You can see in both examples that we are pulling the wires and the catheter are going inside. So to do that, you have two maneuvers. The first one is you can have a lot of people, like one holding the catheter, the other holding the wire, and the other pushing the button. Or the most simple one is, as you can see here, you just put a clamp on both catheters, as you can see on the red arrow, that if you put a wire there, a clamp, then you just pull the wires and everything will move together like this. So here we are pulling and the catheters are not touching each other, so you can do the laceration.
Sometimes we have a very, very calcified valve and it will be very difficult to just lacerate. So what we do is something that is called balloon-assisted basilica. This is an example of a very calcified valve. So the penetration of the leaflet was quite easy because we were able to find the spot without calcification. We do the snaring, as you can see here. And before doing the laceration, you just advance a standard coronary balloon, 3 millimeters balloon, to facilitate the laceration of the leaflet. There are some people who are doing this also with shockwave. We can not do that because of reimbursement, but it's probably something that you can do if you want to facilitate the basilica procedure. So this is the same case. Even if you have a very, very thick calcification, you can do the leaflet laceration. You can see on the right that the leaflet is completely lacerated. You can see the calcification moving just at the right side of the Safari wire. And the last recommendation is that always, always, always perform a selective coronary angiography after doing this kind of procedures, because what you can do is, this is an example in which native basilica, you do the laceration very smoothly without any complication. Then you implant the valve. And if you don't do a selective coronary angiography, you won't be able to see this kind of thing that can happen after basilica. So here, you're looking at the coronary leaflet that was lacerated and it's prolapsing inside and outside the coronary ostium. So in this case, the basilica was successful because if we hadn't done basilica, then the coronary would be completely occluded. So in this case, we lacerated the leaflet, and the leaflet that we lacerated is going inside and out of the coronary ostium. And if you don't do a selective coronary angiography, sometimes you will miss that. And this is something that is not that rare, especially on native anatomies. So what happened with this patient? Well, the thing is that we obviously need to put a stent here because if not, the coronary can be occluded. But we were a little bit afraid that after putting the stent, the leaflet was outside the ostium. So we'll have the same issue of the leaflet going in and out. So what we did is we put a wire, obviously, and then start pacing the patient and inject contrast. And by doing that, we were able to move the leaflet inside the coronary ostium and to keep the leaflet inside the coronary ostium like this. So we're doing pacing, injecting with the contrast. And so we put the leaflet there, immobilize the leaflet, and then put a stent to hold the leaflet inside the ostium, so we don't have this movement of the leaflet anymore. As you can see here, this is the angio and the result of that. So as a take-home message, sometimes these techniques are required. It's important to know them. They are reproducible and effective techniques. There are some pitfalls that you need to be aware, and that it actually has a short learning curve, but it's very recommended that you have the first cases with a proctor, because if you have these pitfalls, probably it will be much easier. Thank you very much. 땡큐 닥터 쿠베바. 이 마지막 강의가 우리가 바실카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먼저 마지막 강의에 대해서 이런 토론하고 질문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패널하고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for a nice lecture. I have a question about how can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basilica. In other words, do you perform twice time if the basilica was not effective, only one time? Yes, to evaluate if the basilica is effective, you need to do selective coronary angiography. And there are some publications of the Redichini group in Italy that they are also, because you have
sometimes these borderline patients in which you do the procedure, but you have a little bit of material on the ostium of the leaflet, then you can do IVUS or you can do FFR. What we do is we just do a selective angiography, and if we have doubts, we do IVUS. And in patients with an extreme risk of coronary obstruction, we are still keeping one wire in the ostium of the coronary. And in patients in which they don't have like a very extreme risk of coronary obstruction, we are not protecting anymore. We are just doing the procedure without wire. Thank you for giving your tips for Basilica. In your slide, you only showed the left side Basilica. So, in doing Basilica of right coronary leaflet, what kind of precaution or any special tips can you give Yes, us? it's the right basilica is much is less common, and that is good because the right basilica is usually a little bit more difficult, and it's a little bit more difficult because the projections that you need to isolate the right coronary ostium are usually very difficult to obtain on angio, so that's one. And the second reason why it's a little bit more difficult is because of on the left, usually you, with an AL catheter and JR inside, you will have the position like 99% of the time. And on the right side, you usually start with a JR catheter, but depending on the angulation of the aortic annulus, sometimes the JR catheter is not that good enough. So, in summary, right basilica, it's harder, it's less common, and it's harder because you cannot isolate the right coronary ostium usually on X-ray, and the catheter is more difficult to engage the exact spot. Yes, I have one question. Thank you for nice lectures. So I was very impressive on your Basilica procedure, especially in the native valve disease. So you classify the high-risk patient based on the cusp height and coronary height and calcification and coronary height less than 12 millimeters. So I wondered that how many % of the patient classified into the high-risk patient, all of your TAVI patient, and among the high-risk patient, how many patients have you done the Basilica in your lab? Okay, so it's around 3% of the cases. So we do 300 TAVIs per year, and we are doing around 7 to 10 basilicas per year. We have done more than 40 basilicas now, and we are not doing chimney stenting anymore, only for patients in which they have like a very eccentric anatomy. We cannot do basilica in those cases. And it is true, this is about basilica, but for valve-in-valve, we have changed and we are doing more unicorn procedures than basilica. But for native valves, we have done also unicorn in native, but I'm not sure it's the right way to go, because in unicorn, you destroy the valve with a balloon. And if you don't have the stent frame, probably you can damage the aortic root. So we are doing native basilicas basilica in native cases. So yeah, it's around 2 to 3% of the cases. And yes, we're doing more or less that volume. Dr. Cueva, your lecture is very impressive for me, but the Basilica procedure seemed a very complex procedure for me to
to perform freely in my clinical practice, and you showed several decision criteria for performing Basilica procedure. Cuspal height relative to the coronal height, and the absolute coronal height, VTC, and calcification burden. So, do you also consider VT-STJ or the Yes. STA junction height or diameter, etc.? Yes. We, especially for valve-in-valve, so we measure the virtual to STG, and usually it's 2 millimeters what we measure there. The leaflet usually don't reach the STG, but if you don't have a space, then you have to be aware when you have this combination of things. So sinuses of less than 30 millimeters and an STG, virtual to STG of less than 2 millimeters should be a red flag. And about the difficulty of this procedure, I think, I also perform CTOs, and I think that, and I truly believe this, that complex coronary procedures can be much difficult than this. So what I'm trying to say is that this is something that can be done and it's reproducible. Sometimes you need a little bit of help just in the first cases, just to be sure that you know the step-by-step. But it's not really a technical procedure. So I encourage you to go ahead and to try to start these kind of procedures, because I think, especially for young people and patients also in the future for TAVI will be a technique that needs to be done. There are some devices that are under development, the shortcut, for example, but for some people it will be very difficult to get that device because I believe it's going to be quite expensive. So this technique can be reproducible, and if you don't have access to that technology, it can be very helpful. Dr. Cueva, have you ever done Basilica in patient with bicuspid aortic valve? It may be No. This is a very, very good question. I haven't done that. I've seen cases in which it has been done. And now there are some people, including me, that think probably because the leaflet modification probably can help also not only for coronary obstruction, but also to modify the leaflet to help a better expansion of a valve, especially in patients with bicuspid anatomy. So that's probably something that we will hear in the future. So leaflet modification, not for coronary obstruction, but for valve modification to improve valve expansion. Dr. Cueva, thank you for giving us the very excellent lecture and very informative tips and tricks regarding the Basilica procedure. Thanks again. Thank you very much. 나머지 세 분 연차 선생님들한테 질문이나 토론 부탁드립니다. 부천세종병원 배대환입니다. 저희 여기 이제 앉아 계신 이제 발표하신 선생님 중 다 이제 인터벤션을 하신 선생님들인데 저는 이제 인터벤션을 이제 하지 않는 유일한 이제 패널인데요. 아까 이제 그 박학학 선생님이 얘기했던 친니 스탠팅 강의 들으면서 제가 이제 전에 있던 병원에서 처음 이제 그 프록터시 독립하고 했던 거의 첫 케이스가 이 랩트 메인이 막혀가지고 결국 환자가 이제 뭐 익스파이어하지 않았지만 벨바드하고 결국 에크모 오래 갖고 있어가지고 이 밸브 스롬보스가 이제 오래돼가지고 이제 그 밸브 리스플란테이션하고 다시 리도 AVR하고 벨바드했던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기억에 남는 환자여가지고 이게 기억에 남고, 사실 다른 케이스들은 뭐 제가 쭉 볼 리는 없지만 결국 메인 코너가 막혀가지고 문제가 생기면은 결국 하트 페일러가 생겨가지고 나중에 뭔가 제가 봐야 될 여지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질문할 수 있는 유일한 이제 주제인 것 같은데,
저희 병원 케이스 저도 며칠 전에 리뷰하면서 보니까 대부분 다 성공해가지고 이제 해보게 됐는데 혹시 이런 스텐트 이렇게 이제 오는 거를 한 어느 정도 시도해보고 이게 서지컬로 컨버전 해야 될지에 대한 좀 의견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페일했을 때 서지컬 컨버전 해야 되는. 다행히 침리 스텐팅이 저 두 케이스 제가 겪었던 거 다 갖고 왔는데요. 침리 스텐팅 페일한 경우 다행히 없었고 첫 번째 환자가 조금 이제 타이밍이 좀 늦어서 환자분이 고생을 하셨지만 다행히 잘 견뎌주셔서 회복을 했던 케이스고요. 그 생각은 합니다. 이제 저렇게 침리 스텐팅을 위로 많이 빼놓고 실은 스노클 침리를 다 실은 STJ 정션 위로는 빼야 된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이제 아주 아나토미가 훌륭해서 STJ가 넓고 근데 그런 분들은 막히지도 않았겠죠. 근데 그런 경우에 어큐스 코로나리 신드롬으로 왔는데 어떤 스텐트 치료가 조금 힘들거나 좀 안 좋은 상황이라면 그때는 오펌프 캐비지를 좀 돌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가욱 선생님 아까 강의 재밌게 들었는데 아까 문헌에 나온 거 보면은 보여주신 거 보면 침리나 스노클 한 다음에 스텐트가 이렇게 J 쉐입으로 쫙 하키 스틱처럼 예쁘게 올라가 있잖아요. 네네. 그냥 스텐트에서 일자형으로 될 텐데 모양을 어떻게 잡고 나오는지 이게 기술적으로 궁금하고 어떻게 하는지. 두 번째는 이게 나중에 선생님 케이스에서 더블 레이어 스텐트를 하고 나오셨는데 어떨 때 그렇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안 펴지면은 더블 레이어 해야 되겠죠 아마. 아까 어큐리네오 가지고 이제 벤치 테스트 그 다음에 그렇게 해주셨던 김원근 선생님 랩 관련된 그 선생님들 보면 거기는 루틴리하게 이렇게 옵티멀한 위치를 맞추고 더블 레이어로 플레어링까지 시키는 거를 이제 제시하는 그런 때도 있긴 있었는데요. 일단은 위쪽으로 이렇게 J 쉐입으로 빼는 이유는 실은 리플렛하고 인터액션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뺀다라는 의미로 아주 딱 정리된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 문헌들을 읽다 보면 그렇게 확인했고 실은 스텐트를 이제 위로 저도 그렇게 빼서 위로 이제 와이어를 당기고 벌룬을 당기면서 위로 했더니 그렇게 J 쉐입으로 자연스럽게 가긴 가더라고요. 긴 벌룬으로 해도 네, 되던가요? 네. 짧은 벌룬 이렇게 해보. 근데 이제 아우틱 루트가 되게 작고 그래서 밸브가 꽉 끼는 상황에서 특히 이 페이스드 사이누스 있는 상황에서 침리 스텐팅이 밸룬을 아무래도 안 펴주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노클링이 하나의 방법인데 이제 문제는 스노클링은 이제 밸브가 커미셜 얼라이먼트가 맞아야 되는데 안 맞아서 이제 스노클링 와이어링이 전혀 안 되는 경우들이 저는 한번 경험했는데 황병희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는 침리 바실리카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저렇게 이페이스트 그러니까 사이누스가 작은 환자인 경우에는 바실리카를 하더라도 코로너리 옵스트럭션 시퀘스트레인지 하면서 막히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침리도 어벨리업을 하지 않고 스노클링이 가장 유일한 코로너리 옵스트럭션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일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나? 저희는 코로나 옵스트럭션이 이렇게 어떤 응급 상황에서 돼서 다 침리를 했고요. 스노클한 케이스가 있었나요? 스노클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하면 그냥 스노클 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항상 요 침리랑 스노클이라는 게 참 걱정이 되는 게 이게 시술을 해놨는데 이 사람이 MI가 생겨서 딴 병원에 가면 그 만난 인터뷰션 선생님한테 과연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엔조부터 쉽지 않을 텐데 참 좀 난감합니다. 그래서 영해질수록 사실 이렇게 리스크하면은 스텐 넣지 말고 바실리카에서 다 찢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황병희 선생님한테 잠깐 질문하고 싶은 게 우리나라가 아직 사피엔인 에볼루스를 안 했는데 아까 보니까 오버행잉 리스크가 크면은 바실리카 하고 한다는데 그러면은 바실리카를 세 옆을 다 잘라야 되나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것 같은데 그 혹시 찾아본 바로는 어떻게 해요? 오늘 주제가 너무 많아서 다 못 보여드린 게 있는데요. 에볼루스를 넣으면 에볼루스 넣고 두 번째 시술할 때는 바실리카가 30-40%가 필요하고 10% 정도는 아예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버행 많아서 세 개 다 자르는 것도 되게 쉽지 않고 그래서 그 세 개를 다 자르는 데보다 하나 자르고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뭐 지켜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시술하는 게 더 많은 것 같고요. 근데 한 30에서 40%는 첫 밸브가 에볼루시면 30-40%는 거의 바실리카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10% 정도는 아무것도 못한다. 수술해야 된다. 아까 탑이 5케이스 있다고 그랬죠. 다 첫 번째 밸브가 사피언이었죠. 아직 그러면 첫 번째 밸브 에볼루스에 아직 탑이 익스피리언스는 없는 건가요?
제 생각에는 그 코어 밸브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하이 리스크가 많았어요. 그 당시에는 그 사피엔은 조금 더 이렇게 로 리스크 환자였고, 그래서 그때 뭐 처음 들어왔을 때 2013년, 15년 그 당시에 했던 코어 밸브 넣었던 사람들 아마 거의 다 익스파이어 했을 거라고 생각돼요.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굉장히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너무 하이 리스크여서. 근데 이제 2016년, 17년 요때부터 이제 점점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저희한테 이제 오는. 근데 다행히 제가 받은 느낌은 그 코어 밸브 에볼루스는 조금 그 수명이 한 12, 13년 정도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이 사피엔보다는 조금 더 길 걸로 몇 년 더 길 걸로 생각돼서. 근데 그 몇 년 후에는 분명히, 그래서 지금 미국처럼 60대 이걸 그 에볼룬 넣고 이러면은 지금 오버행 이슈 때문에 굉장히 큰 난감한 상황이 될 것 같아서 그 영 페이션트로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많은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이슈가 또 생기게 되죠. 제가 그 에볼루 했던 거에 탑이 한 3케이스 했는데요. 그 한 케이스는 아산에서 코어 밸브 했다가 폐를 했던 환자고요. 나머지 이제 저희 병원에서 있다가 리거시테이션 심해져 갖고 한 경우인데, 근데 사실 그 당시에는 유행이 조금 깊이 넣었었걸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지금 말씀하시는 저는 코로나 이슈가 없으면 그냥 또 에볼루 넣으면 가장 그래서 또 에볼루 넣으면 됐었고요. 근데 지금은 또 하이 임플란테이션 하는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이 임플란테이션 했던 환자를 어떻게 할 거냐가 진짜 좀 약간 좀 이제 깝값스가 되는 건데 뭐 그냥 안 되면 에볼루 그대로 다시 넣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코로나는 수술시키고 이런. 네, 김효수 선생님. 우리도 그 경험이 있는데 그 코어 밸브가 페일리어 됐는데 리키지 때문에 그 환자는 바이크스피드였는데 코어 밸브 넣었는데 9년인가 8년 만에 리키지가 심해지고 LV 딜라테이션 돼가지고 사피안으로 꽉 익스펜션 시켜가지고 ASR을 다 동시에 커버했는데 그 환자는 스페이스가 굉장히 넓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양 페이션트한테 퍼스트 밸브를 사피안 할 거냐 에블롯 할 거냐 고민할 때 스페이스가 넓으면 얼마든지 에블롯 해야 되는데 하이 임플란테이션 해야 되고, 근데 스페이스 좁으면 아마 나중에 굉장히 어려울 거니까 사피안을 생각하는 게 좋겠다라는 건데, 오버행잉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노드 6까지 사피아는 밑에서 올라가니까 어퍼 마진을 노드 6에 맞추면 좋긴 한데 얼마든지 5 정도 해가지고 S junction sequestration 회피하는 그런 건 얼마든지 acceptable 하기 때문에 뭐 약간 오버행 된다 해가지고 그걸 다 뭐 그 어려운 바실리카로 다 찢어야 된다. 그거는 좀 과하지 않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 코로나리 옵스트럭션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프로텍션 여러 가지 뭐 바실리카든 뭐든 침리든 뭐든 다 할 텐데, 이게 저도 이제 저는 한 6케이스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밸브가 들어가면서 밸브 EOA가 적어지고 또 밸브 언더 익스펜션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리플레스 롬보시스가 잘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3케이스 경험했고 그런 부분도 좀 앞으로 좀 문제거리가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혹시 질문이나 처음에 그 코어 밸브 시절에는 이제 코로나리 얼라인먼트를 사실 지금보다는 이렇게 조금 잘 안 맞은 경우도 꽤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처음에 이제 그 코로나리 얼라인먼트도 뭐 그 세컨 밸브 그 선택에 조금 영향을 주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 코어 밸브는 사실 리캡처가 안 되던 밸브걸요. 그래서 가감하게 하이 임플란테이션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 대부분 좀 그 밑에 쪽에서 적당히 했었던 환자들이라서 뭐 그 환자들은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짧은 질문. 그 밸브 인 밸브 스럼버스 리스크 높다고 하셨는데 그런 환자들은 안티 플레이트 에이전트 매니지먼트를 조금 달리 가져가시는지. 그러니까 생겨서 한 케이스는 젊은 분인데 사바 했고 그다음에 다시 또 리도 사바 있고 그다음에 사피엔 했고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또 10년 만에 AS로 와서 코밸브 넣는다, 에볼루트 넣는데
이제 젊은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스럼프 생겨서 엔티코아귤레이션 하고 있죠 지금. 나머지 두 케이스는 조금 더 마일드하게 왔는데 엔티코아귤레이션 하고 있고, 뭐 그런 탑인 탑이 케이스에서 밸브 언더펜션에 대한 이슈는 앞으로 이제 레이징 될 것 같고 데이터가 쌓이면 뭔가 앤서가 나올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생각하는 게 지금 에보트가 보면 셀 사이즈를 많이 키웠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스노클링 할 때 더 좋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은 에볼루도 아마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셀 코로너리 쪽에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디바이스 자체가 좀 개선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에볼루 FX 플러스는 셀 사이즈를 훨씬 더 키워놓은 디바이스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걸로.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스노클링을 하는 게 훨씬 피지올로직하고 그다음에 리스테노시스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할 수 있으면. 네. 근데 아까 박하보 쌤이 강의하시던 중에 그 다 안 끝나고 중간 펼쳤을 때 스텐트를 이렇게 폈다고 말씀을 아니 그 저널에 그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지금 셀프 스펜딩 그런 스트레이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나 해서요. 그러니까 그 케이스는 셀프 스펜딩 제 케이스는 아니지만 셀프 스펜딩을 80% 정도 폈더니 코로나리 오클루전이 와서 다시 리캡처를 하고 이제 코로나리 스텐트를 하고 그다음에 셀프 스펜딩을 80% 펴고 그다음에 벌룬 펴서 코로나리 스텐 펴고 나중에 이제 포스트 딜 하면서 같이 키싱을 했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근데 실은 스노클하는 게 항상 피지올로직하지는 않을 거란 생각도 좀 듭니다. 왜냐하면 세컨 코로나리 이벤트가 생겼을 때 그 안으로 와이어링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오히려 타바스트롯 안에 여러 가지 막 스텐트랑 구조물들이 둥둥둥둥 떠다니는 거기 때문에 네. 조금만 나와요. 예, 그러니까. 미니멀 프로트루전 하면 피지올로직하게 프로트루전 조금만 나오게 해야 피지올로직하다는 거고. 그렇게 따지면 침리는 스텐 바깥 밸브 바깥으로 빙 둘러져 있는데 오히려 와이어링 그쪽은 버티컬 와이어링해서 그냥 밸브 바깥에서 찌그러뜨려도 조금의 메탈 버든만 좀 넣는 정도니까요. 저랑 견해가 틀리시니까. 네네 시간 뭐 재밌는 디스커션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이 세션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